2022 K-팝 레이더 컨퍼런스, 지금 이 시간은요 세 번째 세션입니다. K-팝 러버스 클럽이고요. 올해 K-팝 트렌드 키워드를 업계와 팬덤 관점에서 선정해본 세션입니다. 저희 여기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 앉아 계신데요. 우선 저희 이 K-팝 레이더 컨퍼런스를 전반적으로 함께 꾸린 차우진님, 김영대님 나와주셨거든요. 간단한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 번 인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 분도 제 옆에 지금 상당히 긴장 상태로 앉아 계셔서 저희가 안절부절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팬덤 키워드를 알려주실 저희 스페이스 오디티의 블립 팬덤 연구원 헤더님이십니다. 우리 헤더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 오디티 블립 팬덤 연구원 헤더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네. 내가 이걸 좀 왜 한다 그랬을까 그런 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 마지막까지 길을 챙기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팬덤 연구를 내가 과연 시작을 한 게 잘한 걸까? 자, 다 그러면 무시하고 하세요. 예, 그냥 막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팬덤 키워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2022년, 2022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자 K-팝 키워드를 하나씩 뽑아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헤더님 들으시면서 지금 좀 릴렉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네. 차우진, 김영대, 김유나가 하나씩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 저희 뭐 앉아있는 것도 지금 상당히 좀 편한 네. 빈백이고 해서 편안하게 수다 떠는 것처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네. 키워드들이 다 이렇게 분산이 됐어. 맞아요. 네, K-팝의 전반적인 또 산업 전반을 잘 건드릴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맞습니다. 됩니다. 좀 전반적으로 보시면 약간 스토리적인 거나 뭐 시대와의 어떤 호응 키워드가 있고 또 하나는 음악 장르적인 부분, 또 하나는 산업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되고요. 자, 업계 키워드로 저희가 꼽은 첫 번째 키워드는 이건 제가 꼽은 건데요. I, my, me, mine으로 꼽아봤습니다. 이거에 짐 캐리 나온 영화 제목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비슷한 게 말씀 있었던 것 같아요. 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아마 올해 K-팝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파는 재미가 있었던 테마 아니었을까 싶은데 나라는 소재가 K-팝에서 2022년 얼마나 중요했나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 얘기하면서는 걸그룹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요즘 걸그룹 음악에서 내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죠.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나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 주목도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자 그룹의 그런 서사가 뭐 관심이 있을 때가 있었다면 이게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 네. 시대 정신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서사가 걸그룹이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실제로 궁금해지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를 생각하게 된 게 아무래도 올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아이브 아이브 네, 생각을 하면서부터였어요. 뭐 11 데뷔곡에서 올 상반기 최고 히트곡이었던 러브다이브 또 이제 애프터 라이크까지 어쨌든 상당히 당당하고 주체적인 나를 넘어서서 나를 사랑해서 나와 사랑에 빠지고 나르시시즘까지 이 상징을 만들어 나가는 뭐 내가 이런 나를 잘 몰라서 나를 더 알고 싶어하는 그죠. 약간 그런 식의 서사인 나를 거잖아요. 바라보다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막 뭔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약간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궁금한 게 나인 거야.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궁금한 게 나고. 그러니까 네. 나를 알아가는 것 자체가 서사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걸그룹들의 테마들에서도 예를 들자면 뭐 르세라핌의 정말 자기 자신을 아예 노랫말의 서사로 활용을 해버려서 뭔가 실제와 음악 안에서의 나를 완전히 일치시키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저는 여자아이들의 나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톰보이도 톰보이지만 최근에 발매가 됐었던 여자애들의 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를 중심에 놓고 그렇죠. 나를 내가 미움받는 것으로 오히려 나 자신을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리고 그거가 중요한 네. 거는 내가 중요한 거지.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남의 시선이 이견이 있어? 뭐 잘못됐어? 그건 너의 문제라. 그렇죠. 는 식으로. 심지어 변태라는 그렇죠. 네. 굉장히 너가 직접적인 잘못이야. 맞아요. 그런 단어까지 선택을 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특히나 저는 걸그룹
뭐 서사나 스토리에서 중요해진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한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별로 뭐 노래 가사라든가 혹은 뭐 소설이라든가 뭐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네. 과거에는 약간 나보다는 뭐 우리 약간 그 또래 아니면 세대 아니면 가족 이런 얘기가 되게 좀 많았고 한 2000년 이후부터는 약간 너와 나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약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딱 1대1 관계로 집중이 됐다가 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점점 나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게 등장했다라는 분석을 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관심사가 맞아요. 약간 어떤 사회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걸 좀 떠나서 사회 공동체에서 점점 나로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좀 사회학적인 맞아요, 아마 맞아요. 인류학적인 키워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여기서 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예전에 뭐 저는 그 세대니까 X세대가 처음 등장했을 때 X세대의 표현법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의 나나라요가 마치 그게 하나의 표상처럼 여겨졌었어요. 네. 그 전까지는 노래 제목에 나라는 말을 첫 가사로 넣는 거가 이게 좀 되게 불경스러운. 근데 갑자기 X세대 얘기하니까 되게 부끄러워지는데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죠. 우리 솔직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왜 안 부끄럽지? 난 달라?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Z세대, X세대 평행 이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M세대보다 실제 가까운 게 X세대가 아니냐라는 말도 있거든요. Z세대 들으시는 Z세대는 기분 나빠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미리 상의드리지 못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변화나 문화적인 변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장르다 보니까 이런 변화도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지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 간단히 짚고 싶은 건 이제 보이그룹 쪽에 있어서도 예를 들자면 특히 코로나 시기에 급성장한 팀들 가운데에서 뭐 세븐틴이나 스트레이키즈 같은 팀들을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팀들의 특징이라면 역시 내가 프로듀싱한 나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나라는 키워드는 특히 올해 K-팝 씬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계 키워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 싶은데요. 이번엔 장르 파트고 김영대 님이 하나 뽑아주셨어요. 네, 그냥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까봐 그냥 툭 던졌는데 아, 싫어요. 도와주 싫어요. 그냥 확정이 됐어요. 던지는 즉시 확정이 돼갖고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네. K-팝과 록의 만남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시적으로 팝계에서의 트렌드가 하나가 있고요. 네. K-팝 내에서 록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라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산업적으로 많이 연구하시는 우리 우진 씨는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 이 팬데믹 시절에 가장 뚜렷하게 성장한 마켓 하면 이제 라틴 음악, K-팝이 있는데 가장 성장한 단일 키워드가 있거든요. 기타입니다. 기타. 기타 판매량이 늘었다면서요? 전기 기타죠. 네, 전기 기타. 그러니까 맞아요. 과거에는 기타를 하면 이제 통기타라고 하는 어쿠스틱 기타도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압도적으로 이 Z세대의 일렉트릭 기타의 판매량이 늘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일렉 기타라는 것 자체가 힙함의 표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그 부연 설명해드리면 왜 다시 늘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기타 판매량이 2005년 이후부터 엄청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펜더라든가 깁슨 같은 이런 정말 록 시대의 상징적이었던 기타 브랜드들이 정말 파산 위기에 그쵸. 이르러서 뭐 파산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하다 안 되니까 기타 대여업. 이를테면 기타를 구독 모델로 붙여가지고 그쵸. 월에 한 3만 원을 내면은 기타를 정말 비싼 기타를 빌려주고 뭐 한 달 동안 쓰고 그 다음에 뭐 그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랑 연동시켜가지고 뭐 한정판도 엄청 남발하고 네.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장르로서의 락은 뭐 이미 그 트렌드를 분석한 걸 보면 꾸준히 하락세예요. 그거는 뭐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락이 돌아왔다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가 있는 건데 다만 K-팝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특히 편곡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정말 너무 분명하게 락적인 사운드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TXT 같은 경우는 타이틀곡이 다 락이잖아요. 네. 다 락이고 물론 그 안에서 뭐 이모 코어나 이모 락이나 다양한 걸 섞고 있지만 어쨌든 락이고요. 그 다음에 뭐 케플러의 또 히트곡 같은 경우 지금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케플러의 노래도 사실은 거의 락 편성을 따르고 있었고 싱어송라이터 우주 같은 경우도 앨범 전체가 펑크락하고 얼터너티브 락이고 네. 예전에 유나 씨가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이거를 약간 2000년대 초반에
그 밀레니얼의 그 펑크락 감성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맞아요. 라는 표현도 그래서 해주셨고. 저도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게 사실 올해 특히 2022년에 더 얘기해 볼 만한 게 정말 이 락 사운드를 자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처럼 가져가는 아티스트들이 많았어요. 아이들. 네, 그렇죠. 뭐 여자아이들의 톰보이 대표적이죠. 같은 톰보이는 경우가 뭐. 정말 너무너무 대표적인 경우였었고 거의 뭐 I love 락앤롤 같은 맞아요. 노래가 생각나잖아요. 르세라핌도 최근에. 아, 르세라핌도 그렇고 그 제목이 그리고 뭐죠? 뭐 노 노셀레셜. 노 스텔레셜. 네, 노셀레셜이라는 곡이 또 수록곡으로 하나 있었고 그 앞에 예나 씨 같은 경우에도 그쵸. 약간 좀 어떤 팝펑크 같은 느낌 또 말씀해주신 조승연 씨나 또 빌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컴백을 그럼요. 완전히 락킹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는 게 전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락이라고 하면 혹시 뭐 어떤 밴드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락 할 때. U2, 메탈리카 이런 우리 거잖아. 세대는. 이 문제야. 이게 그 얘기 제가 아니 떠올랐는데 얘기 안 아니 해도 그게 아니라 3점 질문 아닙니까? 아니, 질문을 왜 그러냐면 에이브릴 라빈이요. 아이 이지 뭐 여기서 지금 힌트 받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이 아티스트들이 쇼케이스 같은 데에서 뭐 어떤 이제 락 음악에서 영향을 받았냐, 뭐 어떤 걸 좋아하냐 이런 걸 물어보면 제일 멀리 가도 에이브릴 라빈, 링킨 파크,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걸 그러니까 뭐 필승 같은 걸 네. 부르던 시절에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한 두 바퀴 돌아서 왔구나.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네. 사실은 K-팝뿐만 아니라 한 작년부터 팝 장르, 그러니까 미국의 메인스트림 팝에서 록 사운드가 맞아요. 다시 좀 그럼요. 부활했고, 포스트 말론이 이미 뭐 헤비메탈 네. 그래서 뭐 레전드 올리비아 로드리고 같은 경우가 정말 그걸 그쵸. 리딩했던 그쵸. 아티스트기도 네. 하고, 그거 덕분에 에이브릴 라빈이 다시 그쵸. 활동을 앨범 하고, 내고 예. 투어를 시작하고, 맞습니다. 약간 이런 사례하고 연결돼서 볼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싶긴 해요. 재밌죠. 이게 락의 장르가 돌아왔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다만 이 락의 어떤 그 아까 말한 나 하는 서사와 아까 뭐 에이빌 라빈 그 세대의 펑크락적인 느낌, 얼터너티브 느낌, 그다음에 스케이트보드 막 이런 네. 것들이 다양한 패션이나 혹은 자기 주체성의 아이템으로 소환이 되면서 맞아요. 오히려 지금은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락이 뭔가 잘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락이라는 장르에서 또 색다른 어떤 쿨함 같은 것, 혹은 그러니까요. 이제 기성세대와의 어떤 반발 같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러니까 또 가져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되게 돌직구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조금 히트했던 유행했던 장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소위 베드룸 팝 혹은 뭐 스포티파이에서는 이제 소셜 미디어 팝 뭐 이렇게 그쵸. 부르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맥북으로 이제 노래 만들어서 되게 자기 자신한테 좀 약간 다운비트가 되는 그 위주의 그런 서사 음악이었다면 약간 록은 좀 돌직구로 던지는 게 있으니까 단순 명료하죠. 이거는 좋아, 제가 싫어, 이거는. 검증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는 않았는데 네. 흥미롭게 제기되는 의견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미국에서 한동안 이모 락이 엄청나게 대세였어요. 네. 근데 이 이모 락이 꾸준히 스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요 팬덤이 해체가 되거든요. 근데 요 팬덤이 K-팝 팬덤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음악을 즐기는 방식, 아티스트에게 환호를 하는 방식, 팬들끼리 소통하는 방식이 아주 메인스트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인디보다는 존재감이 있는 주류 대중음악에 가까운. 그래서 K-팝이 그들에게 있어서 올드 이모 팬들에 의해서 또 재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좀 흥미로운 게 이게 2022년에 약간 반짝 유행으로 지나갈지 아니면 뭐 내후년 정도까지 좀 계속해서 K-팝의 좀 스파이시한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가 계속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단순히 20년 주기설의 하나일지. 그러니까요, 진짜 궁금하죠. 내년 1월, 2월에 나오는 앨범을 보면은 조금 그쵸? 시작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어깨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전문가분이 제 오른쪽에 앉아 계셔서 이 화면상 왼쪽인가요? 이분에게 모든 설명을 맡겨도 될 것 같은데 2022 K-팝 이코노미. 네. 너무 포괄적인데? 너무 포괄적인데 네, 설명 좀. 제가 요거 네. 이제 키워드에서 조금 더 세부 제목을 좀 잡아왔어요. 뭘로 잡았냐면 엔터테인먼트에서 커머스로. 그래서 약간 K-팝 이코노미 뭐 이거는 약간 K-팝에 한정됐다기보다는 조금 음악 산업 전반의 어떤 흐름 산업 내부의 본질 변화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티스트는 뭘로 먹고 사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근 한 2010년 이후부터 혹은 2000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음악이 스트리밍 환경으로 전환된 다음부터 뮤지션들이 음악으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졌다. 그리고 그건 한국의 얘기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마찬가지.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게 사실은 뉴진스의 팝업 스토어였는데 뉴진스 팝업 스토어를 제가 그 첫날은 아니었고 한 둘째 날, 셋째 날쯤에 저도 갔습니다. 새벽 6시에 아, 가가지고 덕후들.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었지만 약간 팝업 스토어를 처음 가봤어요. 가서 그래서 6시에 가서 뭐 한 3시간, 4시간 기다려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들어가서 보니 그때 느꼈던 거는 이게 거기 온 친구들하고 막 인터뷰도 짧게 하고 뭐 약간 물어봤는데 네. 그때 제가 받았던 인상은 K-팝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뉴진스를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한 번도 K-팝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뉴진스를 좋아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팝업 스토어에서 정말 전시되어 있는 굿즈들을 보면서 다 이렇게 내는 감탄사들을 보면서 저도 엄청나게 좀 놀랐었는데 굉장히 종수가 많고 실제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디자인의 제품들이 있어서 K-팝을 떠나서 그 제품 자체가 네, 매력적일 그 수 제품 있다. 자체가 매력적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했더니 일단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K-팝 그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음반 판매량이 매우 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K-타운 포유라는 그 음반을 판매하는 그렇죠. 국제적으로 판매하고 그 있는. 네. 쇼핑몰 있잖아요. 네. 그 쇼핑몰이 2016년에 비해서 거의 작년에 2천억대 매출을 올리면서 몇십 배가 성장을 했다. 그리고 또 약간 이걸 해외로 좀 넓히면 힙합 사이드에 있었던 어떤 리포트 내용이었는데 그 상위의 최상위 아티스트들 리안나, 제이지, 뭐 디디 이런 뭐 카니에 웨스트 이런 아티스트들이 다 1조 이상 조 단위의 맞아요. 수익을 얻는데 이 수익의 원천은 어디냐? 프로덕트다. 그래서 실제로 음악을 약간 K-팝을 기반으로 음반을 판매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를테면 커머스라든가 이런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본 음악이 해가 미끼 아니었나. 상품이 되는 날도 올까요? 아마 저는 컨텐츠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음악이든 영화든 뭐 드라마가 됐든 다만 그 넥스트의 뭔가가 아직은 비어 있고 NFT는 어때요? NFT는 여기서 약간 말하기 곤란합니다. 네, 좀 우리가 멀고. 작년에 우리가 네. K-팝 레이더 우리 같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내년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우리가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와 NFT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바람이 많이 빠졌다. 음. 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약간 시대의 어떤 아이콘 같은 느낌으로서의 좀 뜨거운 어떤 주목은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어진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이코노미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하면서도 저는 이게 또 내년인 확실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음악 산업의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그 수익원이라는 게 공연 시장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동안에 이것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K-팝도 사실 그런 피지컬이나 혹은 뭐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나 뭐 머천다이즈 같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융성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엔데믹이 되어가면서 사실은 웬만한 그룹들은 전부 다시 투어를 돌기 그쵸. 시작했고 그쵸. 그것으로 더 많은 팬덤을 모아서 엄청난 음반 판매량으로 다시 연결시키고 있는 이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사실은 있거든요. 질문은 이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만약에 맞다고 치면 네. 예를 들면 팬데믹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야. 네. 근데 그게 팬데믹으로 끝나면서 함께 끝나는 것일지 아니면 팬데믹이 뭔가 미래를 앞당겨 와서 그걸로 이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는 저는 약간 또 다른 수입원이 생긴 느낌이긴 합니다. 좀 제 사이드로? 안에선. 예. 저는 이거는 아까 IP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티스트의 영향력이라는 게 결국 IP가 되는 건데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 거냐라는 게 사실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 같은 거고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요거를 계속해서 이런저런 시도들이 있겠죠. 네. 뭐 브랜드 콜라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해더님. 기다리고 계세요. 아까 해더님. 쟤네들 숨쉬는 참 말 많네. 제가 지금 우진님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해더님. 괜찮으시죠? 아, 되게 재밌게 저도. 약간 그 긴장해서 내 집에 네이버는 약간 좀 분노 게이지가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저 얘기하신 것 중에서 혹시 요거 좀 관심 있다 이런 내용 있으셨어요? 저도 락
그 K-팝이랑 락이 섞인 거를 되게 잘 들었어서 올해 그래서 네. 그것도 되게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이제 팝업 스토어 아. 조금 있다가 저도 이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그것도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아, 제가 들은 그 소문에 의하면 쿠로미 최애시라고. 아, 네. 아니 왜 강제 동밍아웃을 아니, 합니까? 아니, 그럼 예의가 없으시네. 캐릭터 최애도 동밍아웃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조금 뒤에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아주 귀여운 이 캐릭터와 네네.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였었는데 오늘 해너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저희의 팬덤 키워드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이 팬덤이 어떻게 2022년을 재미있게 보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흥미로운 지점이거든요. 저희 팬덤 키워드 첫 번째가 소비왕 김덕후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최근 들어서 MZ세대의 K-팝 향유 그리고 팬덤 비즈니스 가치 확대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K-팝 팬덤과 그들이 향유하는 덕질 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 팬덤을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으로 인식을 하고 소비자로 인정하면서 K-팝 팬덤을 타깃으로 한 제품 출시나 이제 마케팅 같은 게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1020 여성이 주류인 K-팝 팬들이 많이 소비해오던 캐릭터랑 패션 산업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첫 뭐, 번째, 네. 이제 아마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저희도 사실 궁금해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캐릭터 굿즈인데요. 네, K-팝 팬덤 사이에서 귀여운 캐릭터에 최애를 대입하는 모해화라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거 사실 일본에서 네. 온 그렇죠. 단어부터가 정말 일본이죠. 모해가 아직까지도 영향을 가진다는 건 놀랍긴 합니다. 아, 여기 오리지널 덕후 출신이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팬들은 자기의 최애랑 닮은 캐릭터 굿즈를 정말 열심히 구매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 좀 재밌죠. 네. 특히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쿠로미도 네. 인기가 있는 그 산리오. 네, 그래서 이제 기존 캐릭터 브랜드에서도 덕질을 할 때 사용하는 포토카드 홀더라던가 콜렉트북 같은 굿즈를 새로 출시하기도 했고 네. 그게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산리오의 엔조이 아이돌 시리즈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NC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히 산리오랑 같이 아, 네. 공식으로 콜라보를 해서 여러 가지 굿즈를 발표하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SNS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토끼, 햄스터 이런 걸 검색하면 그 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쵸. 아이돌 총 나온다고. 토끼형, 햄스터형 맞아요. 아이돌들만 검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도 너무너무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것에서 발전해서 이제는 이제 특정 어떤 캐릭터와 그 아이돌을 매칭시키는 것이 좀 유행인 근데 것 아마 같아요. 산리오의 엔조이 아이돌 시리즈는 모르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요? 산리오가 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헬로키티 그리고 뭐 폼폼프린 같은 캐릭터를 만드는 브랜드 제일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브랜드인데 네. 거기서도 원래 뭐 인형 같은 굿즈들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팬들이 사용할 K-팝 팬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포토카드 홀더라든지 포토카드를 넣을 수 있는 파일 같은 뭐 바인더라든지 그쵸. 그런 게 또 특별하게 나와서 네네. 엄청 팔리더라고요. 완전 타겟팅해가지고 나오죠. 네. 그리고 이어서 제다리 인형이라는 것도 있던데. 저 온앤오프 그 얘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네, K-팝 팬들은 단종된 인형, 그것도 일본에서 생산되는 인형을 재생산시키는 파워도 가지고 있는데요. 온앤오프 팬덤인 퓨즈들이 멤버 와이언님과 닮은 수달 인형이 단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인가요? 이 친구는 이제 효달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해달의 얼굴을 네, 수달의 닮으신. 얼굴을 심지어 수달인데 다 해달이라고. 다르다고. 예, 죄송합니다. 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효달이 친구. 그렇군요. 제달 인형이 친구야. 단종이 되었는데 네. 그걸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재생산을 성사시킨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국내 업체도 아니고, 그죠? 네. 둘 다 해외 업체의 재생산을 촉발시키는. 그리고 또 이 국내 얘기하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라인 프렌즈에서도 상당히 핫한 아이템 미니니가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캐릭터 브랜드에서 K-팝 팬덤을 타깃으로 한 프로모션을 하기도 하는데요. 라인 프렌즈의 미니니라는 캐릭터가 캐릭터 중에 레닌이라는 개구리 캐릭터가 몬스타엑스 맞아요. 팬덤에서 되게 저도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형원 씨. 예. 왜냐면 저 레니니가 저는 제가 최애인데 제가 원래 인기가 별로 없어요. 원래 콘이나 브라운이 인기가 있는데 저 친구가 제일 먼저 품절이 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라고 했더니 형원 씨 팬분들이
엄청 빠르게 야, 이건 샀다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흥미롭다. 이게 네. 언더독 캐릭터가 네, 누구랑 그쵸. 닮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 얘기하는 걸 절반 정도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근데 이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엔터테인먼트의 커머스인 거잖아요. 그치? 그쵸. 정확하게. 네. 인형 파는 게 음반 대신 음반 파는 거지. 전혀 타겟팅한 게 아니지만 형원 씨 팬들이 알아서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K-팝은 K-팝이랑 아티스트의 캐릭터화의 핵심이 있다는데 이건 진짜 캐릭터야. 알아서 캐릭터화가 아니야. 알아서 그러니까. 캐릭터를 어. 발굴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처럼 발굴되는 특수한 캐릭터들도 있지만 뭐 아티스트와의 공식 콜라보도 네. 요즘 참 많았었죠. 제가 아까 네, 뭐 아까 언급한 말씀하셨던. 네. 그 이외에도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쿠로미와 네, 쿠로미랑 함께 공식적으로 콜라보를 크롬이. 이게 참 쿠로미 알아요? 크롬이 나라. 아, 쿠로미 알아요? 저는 다행입니다. 귀여운 걸 좋아합니다. 빨리 따라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 텐데 이 키워드는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특정 팬덤 이름이 타이틀에 들어있어요. 시즈니 룩. 네, 두 번째 사례는 시즈니 룩인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일반인하고 덕후 이분적으로 나뉘고 그리고 덕후들은 조금 비주류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 패션 쪽에서 소위 말하는 오타쿠 패션이 힙한 패션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NCT 팬덤인 NC티즌의 특정한 패션 스타일이 시즈니 룩이라고 불리면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시즈니 사이에서 시즈니 룩 스타일 쇼핑몰 추천 리스트가 공유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패션 플랫폼에 시즈니 룩을 검색해서 직접 옷을 구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결국은 그 시즌이라는 것도 그걸 분석을 해보면 네. 패션계에서 있는 어떠한 트렌드를 그렇겠죠? 변형한 걸 거 아니야? 미스매치한 걸 것 같은데 그게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시즌이 룩으로 불린다라는 게 마케팅에서 이제 다른 포인트인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시즈니 룩의 특징은? 일단 되게 무채색 중심 아. 그리고 좀 짧은 크롭탑이랑 아. 이제 짧은 미니스커트 뭐 그러니까 막 검은색, 회색 이렇게만 입고 다니시더라고. 네,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이죠. 그리고 약간 네. 세련된 느낌 아니에요? 시크한 맞아요. 거. 요즘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글씨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저희는 이제 상암 쪽에 방송국이 많으니까 일하러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럼 팬분들이 이제 뭐 공개 방송 같은 걸 보려고 줄을 서 계시면 저기는 뭔가 좀 어두운데 같은 느낌? 약간 뭔가 다른데 같은 느낌이면은 시즈니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저도 좀 귓등으로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사실 집에 옷이 까만 거밖에 없어요. 정말 관심 예, 없는 시즈니. TMI. 예, 중요한 정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K-팝이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됐던 유통업계랑 금융업계에서도 MZ세대 고객 유치를 위해서 K-팝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국내 백화점 매출 1위인 더현대 서울도 MZ세대를 잡기 위해서 K-팝 그쵸. 팝업 스토어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MZ세대 잡으려고 했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가버렸다. 6시부터 나와서 앉아있고. 죄송합니다. 저도 4시간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조용히 있었어요. 네. 물 흐린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네. 금융업계 쪽에서도 러브콜이 많았다고요. 네, 금융업계 또한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K-팝 아티스트랑 협업은 꾸준히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또 MZ세대 공략이랑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협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은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카드 디자인 같은 걸 아이돌 가수들이랑 같이 협업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로고를 카드를 포카처럼 준다거나. 일종의 그럴 포카도 수도 있어요. 카드 약간 들어가요. 특수 수집템 같은 거죠. 젊은 친구들이 은행에 계좌를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닌가? 근데 네. 계좌 만들기가 어려워졌죠, 옛날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온라인 뭐 토스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그쵸. 이런 것들은 그냥 쓰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카드는 다 필요한 거니까 네. 그런 올드스쿨 카드를 산업이 이제 K-팝 팬덤과 타겟팅해서 이제 그래서 약간 새로운 이렇게 산업으로. 그 아까 전에 얘기한 쿠롬이나 뭐 이런 폼폼프린 같은 거 카드 지갑 안에다가 안쪽에 최애 포카 넣어놓고 약간 이제 남들에게 내 최애를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위에다가 이제 그런 특수의 디자인된 카드 넣으면 된다.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마 팬덤 키워드 두 번째인데 덕후 자유선언이라는 키워드네요. 네, K-팝의 발전과 진화에 따라서 팬들의 덕질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과거에는 한 아티스트만 바라봐야 했고, 그리고 그런 덕질에서 팬인 나에게 집중하는 나를 위한 덕질, 자유로운 덕질이 또 나가 나오네요. 여기서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아이마이 자리 잡고 니마이. 있습니다. 시즈니 룩도 어떻게 보면 나하고 관련됐을 수 있어요. 예, 나를 꾸미는 것에 대한 그것으로 정체성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또 이외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다 동시에 좋아할 수 있는 멀티스템, 즉 잡덕이 허용이 되고 네. 노동이라고 불리는 스트리밍 같은 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쵸. 그런 게 꼭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스트리밍 할수 강요 있고. 금지. 네. 또 덕후들 사이에서. 네, 맞아요. 허허. 그리고 이제 멀티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거는 해외 팬들의 그쵸. 문화였었죠. 그쵸. 우리나라는 네. 오히려 이게 잘못하면 멀티스템은 이게 배신자 취급을 받을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꺼리는 문화였는데 이제는 맞아요. 이제 멀티스템도 상당히 이제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유선을 하면서 내가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내가 팬이라는 것을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각종 꾸미기들 네.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탑구, 폴구, 닥구 같이 K-pop 팬들한테는 뭔가를 꾸미는 문화가 굉장히 보편적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따라오세요, 빨리. 별걸 다 꾸민다는 말이 있듯이 아, 그래서 별다꾸구나. 별- 별걸 다 꾸민다. 아, 해서 저는 또 제가 새로운 꾸안꾸는 닭고인 줄 압니다. 알았어요. 꾸안꾸. 아, 제발. 아, 커트. 편집. 아, 네. 그렇군요. 전 요즘에 그 봉꾸? 네, 맞아요. 응원봉 응원봉 꾸미기가 진짜 유행이어서 네. 진짜 예쁜 봉꾸들 많이 봤었거든요. 아, 별다꾸. 근데 뭘 꾸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응원봉까지 그러니까요. 직접 꾸미는 문화. 응원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꾸미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네. 커스터마이즈를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넣을 수 있으면 봉 열어가지고 그 안에 뭐 네, 채우기도 하고 뭐 아. 리본 달고 아, 정말? 예, 캐릭터도 하고 주렁주렁 옛날에 왜 제가 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예전에 옛날이 어딘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옛날이 어딘지부터. 플립폰 사용하던 시절에 아. 그 이 다는 거 있잖아요. 장식 휴대폰 네. 장식 막 이만큼씩 달고 다니던 하라주쿠 뭐 이런 데서 유행하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것처럼 그냥 모든 게 다 요즘엔 주렁주렁입니다. 아. 네, 대단합니다. 아, 그럼 그것도 만드는 것도 다 산업 아닙니까? 아 그럼요. 저 정말 돈만 생각하시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지는 뭘 팔아볼까? 이어지는 덕질 로그도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예시는 덕질 로고인데요. 네. 이전에는 아티스트 영상을 팬들이 재가공하는 그런 식의 맞아요. 팬튜브가 유행을 했는데 네. 지금은 팬들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자신의 일상과 덕질 일상을 소개하는 그런 맞아요. 덕질 로고가 전 이건 많이 유행하고 봤어요. 있어요. 네, 정말 맞아요.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아티스트에 관련된 콘텐츠가 아니어도 뭐 패션아울 룩북, 왓츠 인 마이 백 같은 콘텐츠가 유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팬덤의 친구랑 같이 덕질을 하는 그런 그쵸. 브이로그를 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팬더스트리의 중요한 이제 주체로 또 떠오르고 있잖아요. 아티스트 말고 아티스트를 소비하는 사람 자체가 인플루언서가 맞아요. 돼서 음. 유명, 그러니까 소위 말해 옛날로 따지면 약간 왕덕 같은 느낌의 사람들. 왕덕. 왜 그러십니까? 네. 뭐 너무 좋아하지 옛날 마세요. 말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뭐 여전히 쓰죠 왕덕. 예. 그래요. 네, 그리고 네.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런 그 뭐 팬로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코로나 영향도 꽤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긴. 오프 활동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런 나로 덕질하는 나를 뭔가 담아내는 콘텐츠들이 또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 또 있었던 그리고 것 이 같다. 모든 건 다 뭐랑 또 연관이 되냐면 네. 덕질의 양성화입니다. 양성화. 아 그쵸. 예전에는 그쵸. 덕질을 한다는 거를 은연중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변에도 알리지 않고. 왼손을 하는 일을 오른손 뭐 이런 것처럼 그쵸.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창피한 일이 아니고 심지어는 금방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지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은행 광고도 나오는데 아. 그러면 끝난 거죠. 그리고 또 유행템 가운데에서 네컷 사진 네.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대한민국은 네컷 사진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만큼 이제 네컷 사진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데 K-pop 팬들도 역시나 네컷 사진을 맞아요.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자기가 찍는 것도 있지만 그 아티스트 생일 때 네. 특별 프레임으로 네컷 사진을 직접 찍으러 갈 때도 있고 이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앨범 부속물로 포카처럼 네컷 사진들이 아, 들어있는 맞아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진짜 열풍이라고 볼 수 있을 저도 것 전에 같아요. SM 가갖고 처음으로 네컷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 정말 또 저는 TMI. 뉴진스 팝업에서 찍었는데 그때 제 뒤에 있던 친구들이 한 바퀴 돌고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2번 찍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는 그냥 그치. 그냥 배경으로만 찍고 아. 하나는 이제 자기들 친구들하고 같이 찍으려고 왔다. 이렇게 어떻게 아는 척하려고 안 물어봤어. 어떻게 하는 자 그러면 이번에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것이죠? 네, 다음 예시는 생일 카페인데요. 네. 생일 카페는 원래도 많이 있었던 난리죠. 이벤트인데 지금은 조금 더 발전하고 진화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전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카페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내 최애가 뭐 허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허거집을 그럼요. 생일 그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뭐죠?
미팅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경마장에 네. 뭐 이렇게 슬로건을 건다. 아, 저희 지금 아마 봤어, 화면으로 봤어. 나가고 있을 네네네. 예시 같은 것들에서 상당히 네. 좀 독특한 생일 이벤트들이 맞아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 봤던 뉴스 중에 재밌었던 거는 LA에서 네. LA 지역에서 그 팬데믹 동안에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카페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었는데 그때 K-팝 생일 카페를 전문화해서 살아남은 레스토랑들이 아. 굉장히 늘었다. 맞습니다. 라는 뉴스를 봤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진짜 그게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오프라인이 다 금지된 상황에서 생일 카페는 가서 마셔도 괜찮지만 보통은 테이크아웃해서 왜냐면 생카는 돌아야 되거든요. 대여섯 군데, 10군데씩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순환이 되다 보니까 일반 카페로서는 그쵸, 그쵸. 사실은 그런 고객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인식 변화가 굉장히 커요. 옛날에는 팬들끼리 뭐 한다 그러면 아유 또 팬들끼리 뭐 하네 그러고서 진짜 관심도 없었거든요. 아, 사람들도 그쵸. 그냥 쑥 지나갔어. 근데 이제는 일단 만드는 그 절대적인 퀄리티 자체도 좋아졌고 그거 자체가 아까 말했지만 이 양성화 이런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서 사람들도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진짜 그러니까 글쎄 말이에요. 굉장히 전문화되고 심지어 글로벌화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예시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지구와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다음 예시는 지구야 미안해인데요. 이게 K-pop 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맞죠. 많이 말하는 문구예요. 앨범을 네. 사면서도 스트리밍을 지구야 하면서도 이러면서 맞아요. 덕질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K-pop 산업 쪽에서 환경 파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K-pop 팬덤은 내가 사랑하는 K-팝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팝 팬덤은 진짜 건강하고 네. 약간 이거 착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좀 착하다는 것과 건강하다는 거를 분별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차이가 뭐냐면 건강하다는 거는 처음에 뭐 착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논의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그런 식의 어떤 자정작용 같은 것들,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팬덤 안에 이제 갖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로 나는 봐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약간 좀 더 보충을 하고 싶다면 어떤 이런 긍정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팬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생각 없이 그냥 뭐 좋아하니까 무비판적으로 뭐 이렇게 돈 생각하시는 많이 분들이 쓰고. 그러니까 뭐 지갑 열어놓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요즘 팬덤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팬덤과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생각하고 변화하고 행동하는 것이 요즘의 팬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아마 그 키워드 가운데에서도 내년에도 또 올해 저희가 예시로 드린 것 이외에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팬덤 키워드 3번째로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좀 익숙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스뽕스뽕 트위터 세상. 네. 네. 스뽕스뽕이 트위터 타임라인을 새로 고침할 때 맞아요, 나오는 소리를 밈으로 한 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K-pop 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의 타임라인이 2022년에는 어떻게 새로 고침됐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예시는 자급자족하지 않아도 돼인데요. 음. 영상계와 밈자랄의 시대, 변화된 팬덤 네임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홈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오프라인 행사가 부재했고 그 대신 공식 영상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미있는 부분만 클립으로 빠르게 따서 올려주는 영상계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밈을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 주전 멘트를 재미있게 쓰는 개인 계정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홈마가 네. 이게 재밌는 게 영어로 팬페이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한동안은 요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았어요. 네. 외국에서도 홈마와 그쵸. 뭐 파파라치의 차이는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K-팝 생태계가 만들어낸 독특한 그 존재로서 이게 재인식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파파라치와는 완전히 독립된 개념으로들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해외에서는 이제 그 구분이 굉장히 그렇죠. 좀 미묘했던 지점이 K-팝 등장 있었거든요. 이전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이 좀 어려운 시절이 그쵸. 한 2년 정도 반복이 되면서 그렇게 팬페이지들의 영향력이 조금 줄어드는 줄어들었죠. 대신에 SNS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이 콘텐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빠르게 밈과
결합시켜서 이 아티스트를 좀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뭐 약간 뭐랄까 구독계는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 좀 그냥 개인 네임드 계정? 계정, 네, 네임드 개인 계정. 계정 같은 것들이 확실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네, 번째로 두 번째 예시 다시 또 트위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트위터 문법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분석해 오셨다고 해요. 네, 트위터 신기술 중에 하나인 서클이랑 스페이스의 등장으로 팬들도 트위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졌는데요. 네. 서클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서클에 포함된 사람들끼리만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시 이미지 같이 일반 트윗이랑 서클 트윗을 구분해서 쓸 수 있고 서클 트윗의 경우에는 서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클 안에서는 모두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솔직한 이야기나 아니면 자신에 대한 뭐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 없이 공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클은 진짜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기능이어가지고 아직 좀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트위터의 본질하고는 사실 반대되는 거죠. 맞죠. 트위터는 일대 절대 다수인데 그러니까 공중에 외치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근데 커뮤니티를 커뮤니티 만들어주는 기능을 거잖아요. 네. 이제 들어온 거죠. 네, 약간 친구 공개 같은 느낌으로 친구 보여지는 공개. 거고, 근데 또 그 기능을 사용해서 K-pop 팬들도 되게 재미있게 사용을 하는 게 최근에 이 서클 기능 사용해서 유행했던 밈이 하나가 뭐였냐면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 가사를 사용해서 보이는 데는 난 괜찮아 서클로 보고 싶지 않아 안 괜찮아 그리고 그다음에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어 뭐 이렇게 반대되는 반대 내용을. 근데 저 이거 보면서 재밌다. 약간 G.O.D 잘까 저기요. 같이 님이 제일 올드예요 지금. 행복 G.O.D 정도도 안 되나요? 저희 K-팝에서 원조 괜찮습니다. 20년 알겠습니다. 전이에요, 20년 예, 전. 저 팬 G.O.D 님들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죠? 하고 계시거든요. G.O.D 얼마 안 된 그러니까. 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예, 근데- 얼마 안 된 것 같죠? 근데 G.O.D? 20년 다 넘었잖아요. 늙어서 예. 근데 예전 원래 K-팝 팬들이 이제 커뮤니티는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북 그룹 이거를 좀 많이 쓴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팬들이 팬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그룹에서 모여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트위터로는 이제 다 개별적으로 또 커뮤니케이션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생기면 이제 요 안에서 트위터 바깥으로 안 나가도 되는 거. 네. 근데 이제 되는 거겠네요. 약간 최근 추세로는 트위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서 사태 추이를 봐야 할 것 이제 같습니다. 뭐만 해도 돈을 내게 생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테마를 가져오셨는데 대여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네요. 네. 오프라인 이벤트가 재개되면서 응원봉, 망원경, 갤럭시 대여 문화가 새로 생겼거든요. 네, 이제 응원봉은 오프라인 이벤트의 필수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IC 칩 수급에 문제가 반도체 생기면서 때문에. 응원봉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아. 그것 때문에 이제 공연이 닥쳤는데도 응원봉을 구입하지 못하는 팬들이 정말 그래서 많이 대여를 늘었어요. 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대여하는 우리는 문화가 글로벌 생산 체계 안에 있는 그러네요. 글로벌 시티즌인 거죠, 사실. 와, 그리고 전 여기서 제일 재밌었던 게 사실 저 갤럭시 S22 울트라 이거 네. 대여하는 게 이거 뭔지 아세요? 아, 몰라요. 모르죠. 이게 카메라가 줌이 기가 막혀서 아. 이제 요즘에는 압니다. 이거 그 개기월식 때 핫한 그 그쵸 그쵸. 맞아요. 그리고 그거 보셨어요? 다행이다, 저는 맞았어. 그 영상을 봤는데 아이폰으로 이제 누가 무대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블랙핑크 공연이었나? 네, 맞아요. 아이폰으로 블랙핑크. 촬영하고 있는데 갤럭시가 갤럭시로 이겼죠. 그 아이폰을 촬영하시다가 옆으로 살짝 돌렸는데 그 관객석에 있던 갤럭시 그치. 화면이 거의 직캠처럼 어, 나와서 그걸 그걸 찍었지?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아이폰 유저분이 그걸 찍는 그 영상을 보고 이래서 울트라 하는구나 했던 삼성의 기억이 납니다. 1승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완전 차이 나더라고요. 역시 어. K-팝의 종주국답습니다. 저거 망원경 나시카라는 건 뭡니까? 망원경을 그러니까- 대여하는 거죠. 아. 이만한 이만 망원경. 엄청 큰 망원경. 왜냐면 사실 주경기장 같은 데서 공연을 하면 저희가 이제 면봉이라고 농담으로 얘기합니다만 그치, 사람이 그쵸, 그쵸. 사실 면봉 성냥. 사이즈 면봉도 안 돼요. 솔직히 성냥이라고 3층 꼭대기에서 봅니다. 보면 네. 그럼 사람이 있나 같은 느낌인데 그럴 때 거의 군용 느낌의 이 엄청난 크기의 망원경들을 대여해서 보시는 거예요. 망원경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대여를 하는 거죠. 망원경을? 네. 어. 가격대가 그것도 좀 성능이 좋은 건 네. 가격대가 그러니까 높잖아요. 주인 그걸 이제 대여를 네. 한다는 거지. 네. 이게 사실 그래서- 바꿔보면 우리는 락 페스티벌 콘서트에서는 사실 그 정도는 필요 없잖아요. 저희는 그냥 거기서 노는 그죠? 거죠. 그냥 앞에서 이렇게 약간 근처에서 보고 그쵸, 하는데 그쵸. 일단 K-팝은 콘서트를 하거나 투어를 하면은 정말 사이즈 큰 스타디움으로 가거나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저희 뭐 10만 명
연령대 뭐 이렇게 수용하는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K-팝 아티스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대여 문화도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저희 정말 숨가쁘게 달려봤는데요. 오늘 제 느낌엔 차우진님은 출연료 내시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배운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소감 어떠시죠? 저런 분이 무섭습니다. 아, 왜요? 말만 저렇게 먹으린 척 하는 거고 실제로는 진짜 덕후 찐 덕후일지도 몰라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뿌리가 제일, 오리지널이잖아. 오지. 뿌리가 제일 오지. 깊거든요. 오지 그러지 덕후지. 마세요. 제 부계정 몇 개인지 모르시잖아요. 아, 이런 분들 맞아. 역시 무섭거든요. 무서운 분들이야. 네, 근데 오늘 진짜 저 해더님은 재밌었어요. 처음 네. 함께 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다시는 이 사람들하고는 어때요? 야, 이 세 명 사이에 날 어. 끼우지 마라. 하는 건 괜찮은데 좀 젊은 사람으로 바꿔달라. 2010년대 얘기를 하고 아니, 싶다. 나도 말 좀 하자. 약간 이러실지도 몰라요.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K-팝 팬이니까 네. 제가 한 해 동안 어떻게 덕질을 했고 같은 팬들은 또 어떻게 덕질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네. 되게 준비하면서 저도 재밌었거든요. 네. 맞아요. 내년에는 안 할게요. 제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업계 내부에서 계속 말을 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뽑은 키워드와 또 이제 해더님처럼 팬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팬덤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가장 최신 아이템까지 이제 수집을 하는 이런 팬덤 키워드를 같이 이 시간에 만나볼 수 있었던 게 저는 어쨌든 가장 맞아요.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우리 해더님 내년에도 같이 해주실 수 있게 여러분 많은 응원과 사랑과 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2022 K-팝 레이더 저희 전부 뭐 테마를 함께 모아보는 시간 나눠봤고요. 간단히 뭐 오진님이나 영대님도 참여해보신 소감 말씀해 이건 뭐 주시죠. 이 바닥은 잠시의 우리 나태함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고 저도 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K-팝 레이더 때문에 거의 강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강제로 업데이트돼도 기분 좋으신 건 정말 어르신 마인드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여전히 난뭐 어떡하라는 거야? 저는 여전히 약간 제가 덕후가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대신에 그냥 그래요? 계속 이제 덕후세요. 지켜보면서 약간 네. 정리하시는 걸 아직도 몇 년째 정리한다. 디나이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네. 약간 오늘 정말 너무 재미있고 아마 K-팝에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이 컨퍼런스를 보시는 다른 업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K-팝을 되게 깊이 하시는 분들도 맞아 이런 거 얘기해 주는 데가 없었어 같은 느낌으로 재미있게 저희 이 세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년 얘기 저희가 나눠봤잖아요. 내년에도 저희 또 함께 해야죠. 2023년 K-팝 팬덤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지 또 K-팝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지 내년에도 K-팝 레이더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 모두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